어르신들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종종 어르신들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세월 참 많이 왔기였다 라는 말이나 나 때는 라는 말로도 말씀을 시작하시곤 하죠. 그런데 사실 그분들로선 이상하기도 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지금 60대에서 70대가 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눈이 팽팽 돌아갈 만큼 세상이 빨리 변화했을 겁니다. 사람마다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나온 게 고작 20년 전이었고,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한 게 고작 15년 전이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모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쓰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니 그분들께서 느끼시기엔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여러 세대가 함께 뒤섞여 살죠. 저희 부모님께선 60대 중반이시지만 저는 30대 중반이고 제 딸은 아직 10살도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고 있으니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도 최근에 바로 그 세대 간의 생각이 달라 발생한 갈등 때문에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단한 이유도 아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 비웃을 남아선호 사상,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예전부터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셨고, 굳이 대를 잇겠다며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니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지요. 부모님께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든 도와주셨고, 제 꿈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교와 대학원에 들어갔고, 꿈꾸던 대기업 연구소에 연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이 되기 전엔 저도 환상이 있었어요. 새하얀 실험 가운을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실험 결과를 보며 세상을 바꿀 새로운 이론을 척척 만들어내는 것 같은 환상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좀 많이 다릅니다. 가운이 원래 흰색이긴 한데 하얗지는 않아요. 자주빨 정신이 없거든요. 정시에 퇴근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고 종일 해도 안 드는 실험실에 있다 보면 입맛도 없어서 대충 끼니도 때우고 넘기기 일쑤지요. 기본적으로 죄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봉은 높지만 바빠도 정말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들 중에서 연애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는 입사하기 전부터 사귀던 사람과 결혼하고 정말 능력 좋은 분들은 연구원 생활 중에 사람을 만나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전 그럴 만한 능력도 체력도 없었고 그렇게 금방 30을 넘겼습니다. 그때쯤 되자 부모님이 꽤 초조해 하시더라고요.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만나는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이건 뭐 그럴 시간조차 없었으니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부모님께선 내버려뒀다가 제가 처녀 귀신이라도 될 것 같으셨는지 30이 되자마자 선자리를 엄청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 선자리를 마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니 제 나름대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나가면 항상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세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니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대여섯 번의 선자리가 날아가자 부모님도 그때쯤엔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회사 때려치우기 전까지는 결혼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해 우연히 대학원 동기가 남자 한 명 만나보지 않겠냐며 연락했더라고요. 예전이었다면 얼씨구나 하면서 나가겠지만 제 상태를 저도 알게 되었으니 나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정중하게 사양했는데 그래도 괜찮다며 급고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쯤은 등 떠밀려서 소개팅에 나갔지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남자는 달랐습니다. 수영 씨, 많이 피곤하세요? 아, 네. 티가 많이 나나요? 물론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심해한다기보단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 수영 씨,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아직 식사 시간 되려면 좀 남았잖아요. 네? 저야 상관은 없는데. 그럼 우리 커피 한 잔씩 사서 좀 걷죠? 오늘 햇볕이 진짜 좋네요. 그러더니 제 손에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쥐어주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반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개팅에 나온 남자분은 인물은 그럭저럭 했지만 말도 진중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배려가 몸에 밴 분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싫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영 씨 일이 많이 바쁘시다는 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가끔은 햇빛도 보고 살아야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알긴 아는데 평일엔 해 떠 있을 때 밖에 나갈 시간이 없고 주말엔 피곤해서 나갈 기운이 없어요. 참, 그 회사도 연구원을 너무 부려먹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제부터는 주말에 제가 수영 씨 데리러 갈게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 그럼 매주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요? 왜요? 그야 수영 씨가 마음에 드니까요. 왜요? 싫으세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갑작스러워서요. 원래 이런 건 좀 급하게 하는 거죠. 억지로 권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저 싫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그렇다고 시영 씨 미워하진 않을 겁니다. 다짜고짜 마음에 든다며 주말마다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뭐라고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대학교 입학한 후로는 공부한다며 연애와는 담쌓고 살아와서 그런 식의 대시에는 전혀 면역이 없었어요. 싫은 건 아니었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 이래도 되나 싶고 그렇다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저는 그 주 주말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결국 그 남자분은 약속대로 저희 집에 찾아왔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남편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순진해 보이니까 그냥 밀어붙였던 건데 제가 거기 넘어가고 만 거죠.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다가와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으니 불만은 없네요. 당시 저도 30이었지만 남편도 34이어서 양가 부모님들께선 저희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었고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어서 무난하게 결혼했죠. 처음 결혼했을 때 시댁 식구들 모두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말씀은 좀 없으셨지만 제가 어색해하지 않게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셨고 시어머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도련님도 형수님 하면서 잘 따랐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님께서 절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얘가 우리 며느리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연구원이라니까 라고 축켜 세워주셨죠. 그러실 때마다 저는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시어머님도 나름대로 그걸 자랑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진 않았네요.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가 잘 풀리니 저도 자연스럽게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양가 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도 직장인 치고는 잘 버는 편이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 꽤 벌이가 돼서 여유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일손이는 생활비에 집 사는 돈 모으는 게 먼저였지만 신에게 보내는 용돈도 섭섭하시지 않게 챙겼습니다. 시어머님이 절 미워하시거나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셨다면 그럴 마음도 안 생겼겠지만 워낙 잘해주시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도 짧았고 둘 다 한창 일할 나이기도 해서 아이는 좀 늦게 가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신혼이라고 너무 불타올랐던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덜컥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차피 언제 낳아도 낳을 아이였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생각에 회사를 쉬면서 몸조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 딸? 네, 어머님, 딸이래요. 너무 예쁘겠죠? 딸이 예뻐서 뭐해? 에이, 임신했다길래 잔뜩 기대했더니 딸이 뭐니 딸이? 네? 솔직히 그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굳이 세대 차이까지 언급할 것도 없이 저희 부모님부터도 아들, 딸 전혀 구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 저도 당연히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다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들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괜히 사람들이 아들 하는 게 아니다. 너 나중에 나이 먹어봐라. 딸 자식 결혼하고 너 쳐다보기나 할 것 같으니.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마음도 든든하고 나중에 나이 먹고도 편하지. 딸 자식 백날 키워봐라. 클 때도 골치지만 나이 먹으면 더 골치다. 시어머니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욱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도 딸이고 얘기를 듣는 저도 딸인데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른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져봐야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지도 않았고 결국 저는 분한 마음을 꼭 참은 채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다 하소연했죠. 남편은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거든요. 제가 낮에 시어머니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무척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우리 집안이 원래 좀 그래.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엄청 극성이셨다더라고. 우리 어머니 결혼하시자마자 맨날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셨대. 그러다 어머니가 나 동생 이렇게 아들 둘을 연달아 낳으시니까 태도가 돌변하셨다더라고. 그거야 옛날 얘기지. 요즘도 아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 좀 이해 안 돼.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긴 한데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 생각이 이제 와서 바뀌길 바라는 건 힘들 것 같고. 당신 당분간은 우리 집 가지 마.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잖아. 나도 적당히 잘 얘기해서 갈래 줄일게. 우선은 그렇게 정리가 됐지만 속상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같은 자식이고 손자인데 왜 그렇게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기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지. 그전에는 시어머니께 불편한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서 용돈도 드리고 때때로 따로 돈도 더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네요. 그래도 지겹게 다니던 회사도 육아휴직으로 잠깐 쉬고 남편도 남편대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줘서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출산이지만 막상 제게 그 일이 닥치니까 정말 무섭고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용기를 주는 남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렇게 세상에 나온 아이는 정말 너무나 예뻤습니다.
아직 잘 나오지도 않는 젖을 먹겠다고 기를 쓰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또 안쓰럽던지. 저는 제가 좀 무덤덤하고 감정 기복도 별로 심하지 않은 편이라 모성애가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직접 제 아이를 안아보니 그건 다 괜한 걱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신에게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실 이번 폭풍은 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일파만파 커져 결국 저한테까지 피해가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도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회사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한 남편과는 좀 달랐어요. 성격 자체는 서글서글하고 부침성도 좋았지만 어디 한 군데 진득하게 붙어 뭔가 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 대신 세계 일주를 하겠다며 1년간 해외를 돌아다녔고 그러고도 또 1년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보냈대요. 그러다 어찌어찌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채 3년을 못 다니고 회사를 옮겼고 그 이후로는 거의 매년 이 회사 저 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은 돈도 없었고 버는 족족 쓰기 바빴지요. 그런데 그런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한 번 없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저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황당했죠. 하지만 나이도 나이이고 차라리 결혼이라도 하면 좀 마음을 잡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난데없는 소개 자리인데도 다들 어찌어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는 자리에 가보니 실제로는 더욱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아이를 가졌다고? 네, 이 사람이 아이를 가져서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뭐 말로 책임지겠다고 하고 결혼하면 끝인가요? 제가 보기에 도련님은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덜컥 임신해서 결혼을 하겠다니.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시부모님은 그냥 받아들이시더군요. 그래 뭐, 네가 그렇게 했다니 따로 말은 안 하겠다만 그쪽 집에는 허락받았고? 네, 허락받았습니다. 그래, 그건 잘했네. 그래, 그건 잘했네. 몇 개월이니? 4개월 됐어요. 4개월? 4개월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적잖이 놀라셨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예비동서의 몸매가 너무 날씬해서 아이를 가져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는데 4개월이라니.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엊그제 산부인과 가서 확인했어요. 아들이래요. 그래, 아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저는 제대로 결혼해서 때에 맞춰 아이를 낳았는데도 딸이라고 온갖 구박을 하셔놓고선 도련님은 결혼할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고 잘했다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뭐라고 할 말도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차별이 시작됐습니다. 도련님의 결혼은 정말 번갯불에 콩볶 까먹듯 후다닥 이뤄졌어요. 요즘 예식장 잡기 힘들다는데 어디 구석에 허름한 결혼식장을 잡아 급하게 식을 올렸지요. 면전에서는 아들이라고 잘했다고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대충 결혼식을 올린 도련님 내외는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시댁의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게 전혀 없었고 시부모님도 갑자기 집을 구해줄 형편은 아니셨거든요. 공서 몸조리도 해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제게는 화근이었습니다. 어쩌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동서를 아주 그냥 상전 모시듯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걷는 것도 혼자 못 걷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냥 식모 취급하셨어요. 예,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와? 다들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잖아. 저 기다리셨어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일찍 다녀. 새아가가 아까부터 계속 배고파 했는데. 죄송해요. 아, 자꾸 죄송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상부터 차려. 네, 아직 상을 안 차리셨어요? 네가 안 왔는데 누가 상을 차려? 여기서 상 차릴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얼른 차려. 집에 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그냥 드시면 될걸 굳이 왜 저더러 차리라고 하시는 건지. 그 밖에도 시어머니가 절 구박하는 일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거 봐라. 딴 게 효부가 아니야. 이렇게 떡하니 아들 데려오는 게 효부지. 머리 좋고 돈 잘 벌면 뭐하니? 기껏 10달 고생해서 딸이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화학약품 냄새 맡는 일 좀 그만두라니까. 그런 곳에서 일하니까 딸 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실험실에서 일하는 거하고 딸 낳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희 실험실에도 아들 가진 부모님들 많으세요. 너는 어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대답이니? 하여튼 이래서 배웠다는 것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해. 네. 이러니 점점 더 시댁에 가기 싫어지더군요. 심지어 아들 가지고 일세 떠는 게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군요. 동서까지 유세를 떨더라고요. 아, 날이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네요. 형님은 이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응? 나야 뭐 그냥. 나도 처음엔 힘들고 무서웠는데 다 견뎌지더라고. 하긴 형님은 딸배라 저만큼 힘드시진 않으셨겠네요. 아들 배는 크기도 더 크고 무겁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우 진짜 힘드네요. 꼭 말을 해도 저는 딸이라서 어떻고 자기는 아들이라서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괜히 마주치면 속 뒤집히는 소리만 하고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저는 가능한 한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라는 게 마냥 피한다고 영영 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안 가려고 길을 쓰고 피해봐도 명절만큼은 어떻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살장 속 끌려가듯 어쩔 수 없이 또 시댁에 찾아갔고 역시나 이번에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일도 아니고 아주 대형 사고였죠. 그날은 아이가 늦게까지 계속 칭얼거렸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조금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시댁 식구들과 도련님 내외는 저녁을 차려 먹은 뒤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 뭐 대단하신 며느님이야. 언제나 일이 있겠지. 인사치레는 집어치우고 밥이나 먹어라. 너희 때문에 상도 못 치우고 이게 뭐니?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렸지만 1차적으로는 제 잘못이니 입을 꼭 닫고 식하게 앉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동서가 밥을 내주길래 한술 뜨려고 하는데 밥에서 좀 쿰쿰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오래된 밥 냄새는 아니었고 무슨 곰팡이가 핀 것 같은 냄새였어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치를 보며 밥을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밥그릇 안쪽에 파랗게 핀 곰팡이가 보이는 겁니다. 동서, 잠깐 이것 좀 봐봐. 왜요, 형님? 이거 보여? 지금 이걸 나 먹으라고 준 거야. 그러자 화장실에 갔다가 뒤늦게 식탁에 앉은 남편이
제 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 밥도 뒤집어 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밥은 또 멀쩡했습니다. 상황이 누가 봐도 제 밥에만 일부러 곰팡이 핀 걸 넣은 거잖아요. 순간 화가 폭발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동서, 지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나만 곰팡이 핀 밥 준 거냐고. 저는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한 말인데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바라치더군요. 너 그게 왜 그러지? 왜 그렇냐니? 동서 다 알고 준 거잖아.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부러 그러다뇨. 그때 거실에 계셨던 시어머니가 오시더군요. 그러더니 당연하다는 듯 동서 편을 드셨습니다. 넌 뭐 그런 일로 그렇게 애를 몰아세우니? 작은 애 한창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거 몰라? 어머님, 지금 이 밥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참네. 그게 뭐 그렇게 별걸 하고 그렇게 화를 내. 먹기 싫으면 관둬라. 가뜩이나 몸 약해서 걱정인 애한테 별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소리를 질러?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끝까지 동서편을 드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도 차마 사이에 끼어들 엄두는 못 냈지만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밥 한 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땐 정말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안 보려고 했어요. 아들 좋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시어머니 행동은 정말 너무 심했거든요. 덩달아 동서까지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무시하니 상종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뻔히 제가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악착같이 부르셨어요. 황당하게도 이번에 부른 명분은 동서의 생일이었습니다. 손자 가진 게 그렇게 예쁘셨는지 무슨 생일까지 거창하게 식구들 다 불러서 치르시더라고요. 그래도 같습니다. 저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라고 해도 그럴 자신이 있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잘하는 만큼 남편이 말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남편 입장을 생각해주고 싶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단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지. 이번에도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 속을 후벼 파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뭐긴 뭐니? 작은 애 몸도 안 좋고 이왕이면 맛있는 것도 좀 먹여야지 싶어서 출장 뷔페 불렀다. 생일에 출장 뷔페를 불러요. 그래, 내가 뭐 못할 짓 했니? 참나,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당사자인 도련님과 동서는 집 구할 돈도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 생일에 출장 뷔페라니 황당하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 낸 것도 아니고 차려진 음식이니 먹기는 먹었지요. 그런데 얼마 먹다 보니 동서가 은근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렇게 오나 싶어 봤더니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동서도 많이 먹어. 저야 뭐. 그나저나 형님, 곰팡이 맛은 어때요? 와, 진짜 그 순간 머리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아니라 정말 툭 소리가 났습니다. 입맛이 딱 떨어지고 시어머니도 동서도 더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까지는 남편 생각해서 어떻게든 시댁과 연 끊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그런 노력조차 바보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죠. 남편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눈까지 벌개지더라고요. 여보, 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내 욕심 때문에 당신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우리 이제 부모님 댁 가지 말자.
남편도 참다 참다 지쳤는지 자기 입으로 먼저 부모님과 연을 끊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같으면 그런 남편을 말렸겠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었어요. 저한테는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오고 동서한테서도 문자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랑 말 섞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입만 아프니까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게 또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딱 2개월 정도 맘 편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남편이 헐리벌떡 집으로 돌아오더니 절 붙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얼른 재수씨 있다는 산부인과 가봐야 할 것 같아. 우리가 거길 왜 가? 가면 또 어머님이 아들이 어쩌고 딸이 어쩌고 그러실 거 뻔한데. 문제가 좀 있나 봐. 지금 병원에서 난리가 났대. 재수씨가 나한테 전화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잘난 아들 태어났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일단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런 소리를 하는 남편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실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대로 산부인과는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조용해야 할 산모의 병실에서 사람 우는 소리에 여자 비명 지르는 소리까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어요. 소리에 놀란 남편과 저는 얼른 동서가 있는 병실에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아들 가진 며느리라고 동서를 그렇게 예뻐하던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너 인연, 남의 씨를 받아다가 내 손주인 척을 해? 이 나쁜 년, 우리 아들 팔 잡고 나쁜 년 같으니라고. 아,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제발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어디서 지 몸 함부로 굴려놓고 몰랐네 어쩐 내 발뺌이야. 너 인연, 내가 가만두나 봐. 뒤늦게 병실에 들어간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우선 시어머니부터 동서에게서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시더군요. 결국 정신을 잃으실 때까지 눈물을 쏟아내신 어머니는 남편이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아빠인 도련님은 어디 갔으며 왜 방금 출산한 산모의 머리채를 잡은 건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잠해진 병실에 간호사 한 분이 떼꼭 머리를 내밀더니 절 부르더라고요. 뭔가 확인해 달라는데 저는 그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간호사님은 아세요? 아, 산모가 낳은 아이 때문에요. 네? 아이가 왜요? 아이가 어디 안 좋아요? 그게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 또 뭔가 싶었지만 그 난리가 났었는데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신생아실을 찾아갔죠. 저 이미영 산모 아이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안에서 간호사 한 분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는 강보에 싼 아이를 보여주시더군요. 이 애가 이미영 산모 아이라고요? 네. 저희도 오늘 이 일 때문에 얼마를 시달렸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당황하셔서. 동서가 낳은 아이를 보고 나서야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가 까맣더라고요. 흑인이었던 겁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비슷하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친자 확인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을 만큼 피부가 새까맸습니다.
동서가 임신했던 아이는 도련님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시댁은 그야말로 풍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니 시어머니는 도련님을 시켜 정말 이를 악물고 소송을 걸더라고요. 동서했던 여자에게 혼인 취소 소송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는 것으로도 모자라 사기죄 소송까지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긁어 모아서 여자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 얘기 들어보니 혼인은 취소될 것 같고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게 워낙에 명백하니 자식이 아니라는 증명도 금방 받을 것 같은데 사기죄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남의 일 듣듯 그냥 들었지만 아마 소송 과정에서 여자도 시어머니도 속 꽤나 썩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련님과 여자와의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 너덜너덜해진 시어머니 마음은 회복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시부는 맨날 아들 노래 불러서 큰아들 연 끊게 만들어 놓고 둘째까지 그 지경이 됐다며 엄청 타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당한 게 억울한데 식구들한테까지 버림받은 시어머니는 우울증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한 게 있다 보니 그게 불쌍하거나 안타깝지는 않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지금은 그렇게 중내산해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저희 딸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예 다시는 시댁이랑 연락하고 살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단도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로 시댁의 정이 완전히 떨어졌는지 순순히 제 말을 듣기도 했고요. 사람이 남한테 함부로 하면 언젠가는 자신한테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 짝이었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